폭락을 거듭하던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이틀 동안 42.6%가 치솟아 16.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유가 등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기업은행이 미국 사법당국에 1,0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되며 국내 은행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물량보다 일반 분양 가격이 싸지며 일부에선 커뮤니티를 분리하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폭락을 거듭했던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9.7% 상승한 16.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WTI 가격은 전날에도 19.1% 올라 이틀 동안 4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산유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국제 유가가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초저유가를 버티기 어려운 미국의 비수익 유정들은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가 낙폭을 다소 되찾긴 했지만 올 초 배럴당 60달러를 웃돌았던 상황과 비교하면 여전히 70%에서 80% 폭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가격에 거래되는 등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증시 변동성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정책 공조와 우리 정부의 3차 추경 발표에 시장은 강하게 반응하기도 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대외 변수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코스피는 이번 주 1.33% 내리며 1889.01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0.29% 하락하며 632.9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2조 6,001억 원을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1조 3,070억 원, 1조 3,994억 원 매도에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개인이 4,83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1,706억 원과 2,496억 원을 각각 매도하며 하락장을 만들었습니다. 수요 급감에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까지 떨어지며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줬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에 시장 참가자들은 혼란스러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유가 폭락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무장 선박 격침 가능성을 트위터에 언급했고 군사적 긴장감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유가는 2거래일 연속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중설이 CNN을 통해 속보로 전해지며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와 청와대 등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CNN 보도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지정 확정 리스크는 조금 잦아든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85조 원 규모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3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선언한 만큼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전망이 어두웠는데 SK하이닉스와 LG생활건강, 네이버 등의 예상 밖 호실적과 현대차의 컨센서스 충족 등 예상보다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는 2분기에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코로나19의 클라우드, 화상 시스템, 전자결제 등이 수혜를 보며 실적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에 관련 종목들, 이른바 언택트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권업계는 유가 상승과 한국판 뉴딜이 이 투심을 개선시켜 상승 탄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단숨에 회복한 1900선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과 이에 따른 매물 출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종목 장세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자리 잡을 언택트 문화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며 테크 및 플랫폼 기업, AI와 원격 의료 등의 성장성에 주목하자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키고 잠적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어젯밤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도주했던 라임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작년 11월 특경법 위반 등으로 이 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라임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각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사기 의혹,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사냥,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강남 4구를 비롯해 용산과 영등포 지역도 하락 대열에 동참했고요. 낙폭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선 집값 하락은 물론이고 낙폭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3% 떨어진 마이너스 0.07%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4구를 비롯한 용산과 영등포 등 일부 지역도 하락 대열에 동참하는 등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0.35%, 서초는 0.17%, 강남은 0.13%, 용산은 0.12%씩 각각 하락했습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의 낙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잠실 엘리트로 불리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의 경우 1,000만 원에서 7,500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또 서초 반포동 반포자이와 레미안 반포 퍼스티지는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이번 주 0.02% 떨어지며 1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하락세는 낙폭을 더 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6월까지는 좀 더 시세보다는 크게 높지 않은 가격대의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보다는 좀 변동률 자체는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수는 사실 있다고 봅니다. 당분간에 이제 조정은 더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한편 올 상반기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는 15,000여 가구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다음 달 4,108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등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입주 물량 증가가 전세 가격 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매매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 등에 1,0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되자 국내 은행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더불어 미국 현지에서 이란과 금융 거래를 해온 우리은행 등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칫 조 단위 벌금이 현실화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이란, 북한 등과 금융 거래를 하면 제재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노출된 국내 은행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2003년 하나은행은 혐의 거래 보고 누락으로 11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2017년엔 농협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업무 미흡으로 1,100만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문제는 먼저 제재를 받은 두 은행의 사안이 경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기업은행 맨하튼 지점 자금 세탁 사건의 벌금 규모가 이제야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제재 대상인 은행이 내야 할 벌금은 조 단위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미국 정부는 프랑스 BNP 파리바에 89억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2,03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그동안 기업은행과 더불어 이란과 예외적으로 현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우리은행 측은 그동안 조사를 받아왔던 기업은행과 달리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기업은행, 국민신한, 하나, 농협, 우리은행 등은 이미 2018년 미국 정부로부터 이란보다 더 강력한 수준인 대북 제재를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여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은행 직원의 1%도 안 되는 자금 세탁 방지 인력을 보강하고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래들을 규제 레이더망에 두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정부의 일반 분양가 통제의 일부 단지에선 조합원 물량이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싼 이른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 짓는 원밸리 단지 얘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일반 분양을 할 단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커뮤니티 시설을 좀 분리해서 사용하는 등 차별을 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분양 시장에서 사실 요즘에 로또 분양이다 이런 얘기는 좀 흔한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주변 시세보다 일반 분양이 뭐 수억 원이 싸졌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합원 물량보다도 일반 분양가가 더 저렴한 단지가 등장할 전망이라고요. 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단지의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원베일리 단지는 현재 조합원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5,560만 원 수준입니다. 아직 일반 분양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오는 7월 28일로 종료되죠. 그 전에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현재 강남권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을 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일반 분양가가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것들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 문제긴 한데 조합원 입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낡은 단지를 원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새롭게 짓는 건데 왜 혜택은 새로운 사람들이 누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분리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돈을 더 많이 낸 조합원이 쓰는 커뮤니티는 고급스럽게 짓고 일반 분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쓰는 커뮤니티는 조합원 시설보다 못하게 짓자는 건데요. 물론 이 같은 차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가격 역전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일부에선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원베일리 이후에도 재건축 단지는 서울에서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도 있고요.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단지 어떻습니까? 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 분양가나 조합원 분양가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3.3제곱미터당 3,550만 원의 일반 분양가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때 조합원 분양가는 2,75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허그 기준대로 2,950만 원가량으로 책정된다면 일반 분양가나 조합원 분양가가 큰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 지금 협상을 허그와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둔촌주공 조합은 4.15 총선 이후 허그와 분양가를 다시 협상 중입니다. 둔촌주공은 재건축으로 5천여 가구의 일반 분양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만큼 조합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올해 청약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은 허그와 협상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수용 여부를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된 만큼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이후 7월 28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 내부에서 후분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인데요. 허그와 조합이 주장하는 분양가 간의 차이가 크다 보니 후분양도 고려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미안 원베일리 단지도 후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분양을 지금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후분양이 갑자기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후분양이 하나의 카드로 재조명받게 된 건 앞서도 언급한 허그 분양가 통제 때문인데요. 후분양은 아파트를 60에서 80%가량 지은 뒤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허그의 분양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분양가 통제 없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또 선분양 방식보다 약 2년 뒤에 분양에 나서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한 시세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반 분양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후분양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후분양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건립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 가량의 금융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분양이 많지 않거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 비용에 대한 위험을 조합이 져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 오는 8월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후분양 카드도 큰 이득이 없다는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후분양 단지에도 적용이 돼서인데요.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후분양이 유리한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 수보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사업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후분양 들어봤고요. 지금 본격화된 건 아닌데 리츠 얘기 요즘에 좀 반포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건축 사업에 결합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 이게 진짜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리츠 방식은 일반 분양 대신 리츠의 출자에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추후 분양하겠다는 건데요. 최근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사업에 도전하면서 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재건축 리츠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 분양 물량을 리츠의 현물로 출자해 해당 물량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하겠다는 건데요. 리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조합의 부동산이 아니라 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물로 출자하므로 아파트 가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주변 시세와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리츠 임대를 하려면 정비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리츠 제도를 청약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되는 현행 주택 공급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예, 리츠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29,786명으로 전분기 대비 37.1%가 늘어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집주인들이 등록기한인 1월까지 소득세법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도 동시에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1분기 등록 임대주택은 총 6만 1,624채로 전분기 대비 52.1% 늘었습니다. 1분기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을 가격별로 보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 8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달 초 국내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년이 되는데요. 이통 3사는 저마다의 콘텐츠를 내세워 앞으로의 5G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LG-U+는 고객과 함께하는 5G 전략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 1주년을 맞아 저마다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LG-U+의 경우 U+ VR, AR 기술을 활용한 VR 공연, AR 홈쇼핑 등과 고용량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스트리밍 게이밍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10년째 프로야구 팬인데요. 저는 U+ 프로야구를 주로 보고 있고요. 직관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일상에서 재미를 조금 더 더해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5G 서비스의 속도가 아닌 고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독창적인 콘텐츠로 고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제 LG-U+가 선보인 지하철 역산의 AR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5G AR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서울 메트로, 구글 등과 협력한 U+ 5G 갤러리는 6개월간 13만여 회의 콘텐츠 시청수를 기록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AR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U+는 5G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여행, 공연, 스포츠, 예능은 물론 홈쇼핑과 게임, 교육 분야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5G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과 생활 분야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5G 서비스 3.0을 출시하고 5년간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용화 1년 만에 중국, 차이나텔레콤, 홍콩, PCCW 그룹, 그리고 유럽, 동남아 등의 5G 콘텐츠 수출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오늘 정부가 사무실부터 음식점까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세부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일상적 사회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 또 차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지침 초안에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와 책임자 수칙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7.5도씨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또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을 한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오늘 공개된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정부는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마스크 오부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한 주에 구매 가능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오늘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범 시행한 뒤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점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지속할 예정입니다. 대리 구매 규제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의 공적 마스크 구매 요일이 다르면 판매처를 2차례 방문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 중 1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하면 됩니다. 기아 자동차의 대표 패밀리 SUV 소렌토가 2014년 3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신형 소렌토는 현대차 그룹 내 최초로 적용된 신규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간과 정숙성, 주행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시장에 출시된 후 연간 7만 대 판매 목표를 내세운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 서울 홍대 입구역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디젤 최상위 모델인 시그니처 트림으로 약 2시간 동안 주행했습니다. 성능은 가정용 SUV인 점을 고려할 때 무난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최고 출력 202마력에 최대 토크 45kgm를 내는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으로 넉넉하고 시원한 주행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 최초로 탑재된 습식 8단 듀얼 클러치는 변속 충격 없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가속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고속 영역에서 급가속 시 엑셀러레이터의 응답이 민첩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서 고속주행의 풍절음과 하단부의 노면 소음은 잘 잡아냈지만 디젤 특유의 엔진음은 아쉬웠습니다. 4세대 소렌토의 가장 큰 강점은 실내 공간입니다. 축간거리가 35mm 늘어났는데 6인승 모델의 2열 좌석이 좌우로 분리돼 타고 내리기 편했고 레그룸이 넉넉해 장시간 이동해도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3열 공간은 성인이 다리를 뻗기엔 좁아 보였지만 시트가 높게 배치돼 운전석까지의 시야가 넓게 확보됐습니다. 이외에도 공기청정 기능과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다양한 안전 첨단 사양이 탑재되며 패밀리 SUV로의 편의 사양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해외에서 BTS 대학으로 알려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코로나19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유튜브 방송 코로나19로 깨어난 홍익 DNA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교수진들이 참여한 총 12편 방송에서는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선한 영향력, 홍익 명리, 인간의 가치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집니다. 학교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이 닥칠 때마다 보인 한국인의 저력은 어떠한 역량을 넘어 DNA에 내재된 것으로 한민족의 유구한 정신 문화적 자산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했다고 기획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방송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서울학습관 1층에 마련된 K-팝 홍보관 팝콘에서 진행되며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 날은 예년 이맘때보다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았는데요.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곳곳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충북 내륙과 강원 산지, 동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에 서해안과 경북 내륙, 경상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인데요. 이들 지역의 강풍은 대부분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영동은 강풍주의보에 건조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조건인 만큼 산불이나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이어졌던 꽃샘추위는 내일부터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대체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먼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며 대기질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과 대전 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대전이 20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강릉의 아침 기온 12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한낮에는 울진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 21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은 전 해상이 맑겠지만 물결은 최고 3에서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에 따라 대기는 더욱 메말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